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임란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공격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은 공격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이 스포츠나 운동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실 이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공격적인 행동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공격적인 스포츠 현장을 많이 목격을 하고 TV로도 시청을 해봤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이 공격성이 선수들의 공격 행동은 무엇이고 또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공격성의 개념부터 살펴보자면, 첫 번째 공격성은 행동이다 라고 되어 있고, 공격성은 목표가 정해지거나 의도적인 행동이다. 공격성은 피해나 부상을 입힌다. 공격성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가해진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격성이라는 것은 피해나 부상을 피하려는 사람에게 피해나 부상을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격성은 행동이다. 자, 이 공격성은 태도라든가 정서 또는 동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려는 의지는 공격성은 아닌데, 분노와 생각이 공격적 행동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공격성을 정의하는 특징은 아닙니다. 그래서 폭력과는 달리 이 공격성은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행동을 모두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폭력이라는 것은 극도의 물리적인 공격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구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격성은 목표가 정해지거나 의도적인 행동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우연하게 가해진 그 피해는 공격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은 그 행동이 피해를 입혔는지 이러한 여부에 상관없이 공격성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공격성은 피해나 부상을 입힌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공격적인 행동은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장비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박탈할 의도가 있는 것을 이 공격성은 피해나 부상을 입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격성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가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학자들에 따르면 개를 차는 것은 공격성이지만 벤츠를 차는 것은 공격성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공격적 행동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는 상황에 한정하고, 이것을 이제 가학이라든가 피학적 행동이나 자살 행동을 제외하고 있는 게 이 공격성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가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격성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공격 행위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격 행동의 종류에는 공격성에 대한 목표와 분노가 있었는가에 따라서 적대적 혹은 수단적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표에 제시되어 있죠. 이 적대적 공격성은 분노와 함께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가해진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적대적 공격 행위는 그 최종 목적이 상대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분명히 피해를 입히려는 것이고, 이러한 행동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반면에 이 수단적인 공격성은 그냥 공격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승리를 위해 상대방 스타 플레이어가 더 이상 시합을 못 뛰게끔 하려는 목적의 악의적인 행동은 수단적 공격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적 공격성은 의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리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공격 행위의 종류, 적대적 공격과 수단적 공격에 대한 그 차이점을 이해하셨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공격성에도 이론이 있는데, 자, 공격성의 첫 번째 이론은 본능 이론입니다. 자, 이 본능 이론이라는 것은 공격성이 선천적인 본능 현상이라는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에 의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애 본능인 공격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능은
내부로 향하기도 하고 외부로 향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내부로 향할 때는 자기를 학대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외부로 향할 때는 적개심이라든가 파괴행위 그리고 살인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죽음의 본능이 곧 공격적인 에너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생물학적 본능의 이 배출구로서 스포츠의 역할을 주장하는 학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이 로렌스 학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로렌스 학자에 의하면 스포츠가 폭력이나 공격적 행위를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태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방출시키는 밸브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공격 행위를 하면은 공격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내적인 긴장이 감소된다는 프로이트의 그 청정 가설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 로렌츠에 의하면은 스포츠는 공격 에너지의 단순한 배출구 이상이다라고 보는데 예컨대 스포츠는 투쟁 본능을 의식적이고 책임있게 통제하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국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공통의 관심을 조성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막는 역할까지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능 이론에 따르면은 스포츠가 결국은 본능 배출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 배출구다라고 한편으로는 또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공격성 이론의 두 번째는 좌절과 공격 가설입니다. 자, 이 좌절과 공격 가설은 플로이드의 그 본능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돌란드라는 학자가 다시 또 주장한 이론인데, 이론은 공격 행위는 언제나 좌절의 결과로 일어나고 좌절은 언제나 공격 행위를 초래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절은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가 방해를 받는 경험인데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으면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은 곧 공격 행위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격 행위가 성공하면은 청정 효과가 있는 것이고 실패를 하게 되면 보다 큰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공격 욕구를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적대적 공격 행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적대적 공격 행위는 분노를 동반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좌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는 좌절과 공격 가설에 대한 설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의 단계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자, 이 사회학습 이론은 박스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번드라라는 학자가 1973년도에 이 사회학습 이론을 공격 행위를 환경 속에서 관찰과 강화에 의하여 학습한 것으로 이제 설명한다. 그래서 즉 개인이 다른 사람의 공격 행위를 관찰하면은 이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고 더구나 그 행위가 벌을 받지 않고 보상을 받으면 그 공격 행위는 강화가 되어갖고 유사한 상황에서 공격 행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공격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각각 공격 행위의 한 측면만 설명하고 있을 뿐 공격 행위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본능 이론의 경우에는 이 공격 행위가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해서 일어나기가 어렵고 좌절 공격을 가설하고 사회학습 이론은 본능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본능 이론을 보완하고 있지만 이 이론들은 공격 행위를 단지 개인의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격성의 이론, 본능 이론과 좌절, 공격 가설,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까지 3개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 스포츠에서 공격성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공격성의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자, 7가지가 밑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격성의 원인의 첫 번째로는 종목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종목의 특성은 테니스나 탁구와 같이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경기는 일반적으로 공격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나 축구 같은 경우 어때요? 공격성 상당히 많죠.
이렇게 축구, 핸드볼, 아이스하키와 같이 신체적 접촉이 많은 종목은 공격 행동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공간에서 신체적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신체적인 충돌을 허용하는 규칙으로 인해서 이 공격 행동이 수시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도 공격성이 크게 나타나고 작게 나타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는 스코어 차이입니다. 자, 이 스코어 차이는 경기가 팽팽하게 이제 접전일 때 경우에 이 공격 행위는 감소하지만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이 공격 행위가 증가한다라고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 접점일 경우에는 비슷한 경우에는 선수들은 이 공격 행위로 인한 벌칙을 최대한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승리한 그 팀보다는 진 팀이 승리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해서 어차피 나는 이거 망친 게임인데 뭐 이러면서 공격 행위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 스코어 차이에 따라서도 공격성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초청 경기와 방문 경기입니다. 자, 상대를 초청해서 경기를 벌릴 때보다 상대팀이 구장을 방문을 해서 원정 경기를 벌릴 때 이 공격 행위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관중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치르는 사람들에 의하면 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방문을 해서 원정 경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관중과도 아무래도 싸우는 일이 공격성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네 번째로는 팀의 순위입니다. 자, 이 팀의 순위도 공격 행동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하위 리그에 있는 팀이 상위 리그에 있는 팀보다 공격 행위를 더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하위 리그에 떨어질 위기에 있는 팀들이 공격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지금까지의 이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위에 있는 팀이 굳이 이런 공격까지 해가면서 그 경기에 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위에 있는 팀들이 공격 행위가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로는 경기의 시점입니다. 자, 이 공격 행위는 사실 시합 초반보다는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차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 축구 경기를 예를 들어서도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전혀 공격성 같은 게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경기가 점차 중반에 이르고 피크에 오르다 보면은 공격도 이뤄지고 또 승패가 막 좌우돼야 되는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은 상당히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거친 플레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연상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섯 번째는 경력과 경기 수준에 따라서도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기력이 많고 경기 수준이 높을수록 난폭한 경기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격적 행동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동안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격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만이 스포츠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인데 어찌됐건 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경력과 경기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경력이 쌓여감에 따라서 선수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반면에 팀에 최대한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가치관이 내면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통계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제 성입니다. 자, 성별에 따라서인데 성별에 따라서는 요 밑에도 표가 제시되어 있듯이 공격성에 대한 전체적인 점수는 항상 남자 선수가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소년 스포츠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남자아이들이 신체적 공격성과 비신체적 공격성이 더 높았다라는 게 여기 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공격성이 당연히 여성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그래도 누구나 좀 짐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뤄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격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공격성의 원인,
7가지까지 그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공격성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